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 화면 있잖아요. 늘 보는 거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사실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특히 소프트웨어의 룩앤필, 그러니까 겉모습이랑 사용하는 느낌, 이게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마우스나 여러 개의 창을 띄우는 기술 같은 것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초기 개용용 컴퓨터, PC 산업이 막 태동하던 시기하고 또 그 중심에 있던 전설적인 연구소죠. 제록스 파크. 여기에 대한 아주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이걸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하게 쓰는 많은 기술들이 사실은 엄청난 고민, 또 때로는 정말 안타깝게 놓쳐버린 기회들 속에서 나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왜 때로는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좌절되는지, 그리고 제록스 파크라는 그 특별한 공간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쓰는 기술의 토대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왜 어떤 프로그램들은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마우스는 진짜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룩앤필이라는 개념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오는 1913년 미식축구 이야기. 이거 정말 재밌지 않나요? 네네. 그 노터데임 대학 이야기요? 네. 노터데임 대학이 전진 패스라는 당시로선 완전 신기술로 아미팀을 이겼는데 바로 다음 경기 상대였던 퍼듀 대학이 그걸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노터데임 코치가 퍼듀 벤치에 사람을 보내서는 야 그거 우리 거니까 사용료 5달러 내놔 이랬다는 거죠. 물론 뭐 진짜 돈을 받으려 했다기보다 농담이었겠지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벌어지는 룩앤필 소송의 본질을 딱 꼬집는 비유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사용자가 컴퓨터랑 어떻게 소통하느냐,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인 거죠. 자료에 이런 예시도 나오잖아요. 만약에 나바호족이 연기 신호를 이용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 연기 신호 체계 그 자체가 UI고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요. 아 그렇군요. UI 자체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자료들이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우리가 아는 애플 컴퓨터의 그 겹쳐진 창이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풀다운 메뉴 같은 거요. 이런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정말 어느 한 명의 천재 프로그래머 머릿속에서 짠 하고 완전히 새롭게 튀어나온 거냐는 거죠. 자료는 이런 통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심지어는 헛소리, 불씨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와 세네요. 네, 대부분의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이전에 있던 기술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발전하고 변형되고 그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긴 생각해보면 그 초기 마이크로 컴퓨팅 시대 있잖아요. 대략 1975년부터 한 81년 IBM PC 나오기 전까지 그때 애플2나 TRS-80 같은 8비트 컴퓨터 시절엔 대부분 명령어를 키보드로 한 줄씩 쳤잖아요. 맞아요. CPM이라는 운영체제는 DEC 시스템 명령어를 첨부했고 OASIS라는 건 또 IBM 메인프레임 명령어를 따왔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 명령어들이 너무 단순하고 기능이 명확해서 누구도 야 이거 내 거야 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생각 자체를 별로 못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서로 아이디어를 그냥 빌려 쓰는 게 뭐랄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메인프레임 기술은 사실 그래픽적으로는 지금 보면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그 자료에 컴프서브 이야기 나오잖아요. 초창기 온라인 서비스인데 어떤 여성이 자기 누드 사진을 스캔해서 온라인 채팅 상대한테 보냈는데 이게 순식간에 퍼져나갔다는 일화요. 아, 네. 저도 그거 봤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당시 메인프레임 단말기끼리는 전송할 기술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사무실 복사기로 자기 엉덩이 복사하고 그런 장난이 훨씬 전에 온라인에서 먼저 터졌을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하죠. 하하,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초기 PC는 그래픽 능력 면에서는 이미 메인프레임을 앞서고 있었지만 정작 그 UI 자체는 서로 베낄 만큼 복잡하거나 독창적인 요소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룩앤필 문제가 그때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던 거고요. 아하, 그랬군요. 기술은 앞섰지만 베낄 만한 UI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1981년 이후로 넘어가면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컴퓨터 성능이 훨씬 강력해지니까 이걸 활용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터페이스 아이디어가 가능해졌고 또 필요해졌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들은 확실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적 재산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전설의 제록스 파크가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록스 파크. 1970년에 세워졌죠. 당시 복사기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제록스가 종이 없는 사무실이라는 어찌 보면 자신들의 주력 사업과는 정반대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연구소입니다. 위치도 일부러 본사가 있는 동부 해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스탠포드 대학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복사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다른 컴퓨터 회사들과 가장 달랐던 점 중 하나가 팔크는 처음부터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무실 근무자를 최종 사용자로 생각하고 시스템을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이 사용자 중심 접근법이 팔크를 정말 특별하게 만든 요인이죠. 이 지점에서 재료는 연구개발 R&D랑 기초연구, 베이직 리서치의 차이를 좀 강조하는데요. R&D는 당장 팔 제품을 만드는 거지만 기초연구는 뭐랄까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좀 더 근본적인 지식 탐구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죠. 제록스 같은 시장 지배적인 거대 기업한테 기초 연구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해요. 혹시 모를 미래의 기술 변화에 대비하는 거죠. 근데 이 자료들을 보면 바로 이 보험이라는 성격 때문에 딜레마가 생긴다는 점을 꼬집어요. 기초 연구 결과가 너무 혁신적이어서 기존의 주력 사업, 제록스 같으면 복사기 사업이죠. 이걸 위협할 정도가 되면 회사가 오히려 그 기술을 묻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RCA가 LCD 기술 개발해놓고도 브라운관 TV 시장 지키려고 상용화를 중단했던 사례를 들더라고요. 이게 제록스랑 팔크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될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딜레마가 제록스가 나중에 보이는 행보에 아직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파크의 그 독특한 연구 문화를 만든 핵심 인물이 밥 테일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이력이 좀 특이해요. 컴퓨터 과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 출신입니다. 아, 정말요? 심리학자가 컴퓨터 연구소를요? 네, 미 국방성 고등연구계획국, 줄여서 알파라고 하죠. 여기가 초기 인터넷 개발 자금을 댄 곳으로 유명한데 거기서 연구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쌓은 뒤에 파크의 컴퓨터 과학 연구소 CSL의 소장을 맡게 됩니다. 그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세계 최고들을 모으는 것. 파크의 또 다른 거물인 앨런 케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그때 세계 최고 컴퓨터 과학자 100명 중에 58명, 아니 어쩌면 76명이 파크에 있었다고요. 와, 대단했네요, 정말. 네, 테일러는 이 천재들을 모아서 아주 극단적으로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었어요. 중간 관리자 없이 모든 연구원이 테일러한테 직접 보고했고요. 신임 연구원은 들어오면 자기 동료들 앞에서 자기 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정말 혹독한 질문 세례를 받아야 했답니다.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신경계의 질을 테스트받는 과정이었다고 하죠. 신경계의 질을 테스트한다. 와, 살벌했겠는데요. 근데 또 연구자들이 연구 말고 다른 거에는 전혀 신경 안 쓰게, 뭐 예산 문제라던가 본사와의 관계 조율 같은 모든 잡무는 밥 테일러가 다 처리해줬다고 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딜러 미팅. 발표자가 가운데 서고 주변에는 빈백 의자에 편하게 기댄 동료 천재들이 둘러앉아서 아이디어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비판하는 장면. 상상만 해도 좀 짜릿한데요? 그렇죠. 테일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서로 부딪히고 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융합되도록 유도했던 겁니다. 이런 독특한 환경 덕분에 파크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믿기 힘든 결과물들을 쏟아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결과물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알토 워크스테이션이죠. 1972년에서 73년 사이에 버틀러 램슨, 척 테커 같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 기능 당연히 갖췄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화면처럼 흰 바탕에 검은 글씨를 보여주는 비트맵 방식 디스플레이, 그리고 마우스, 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까지 이걸 다 갖춘 거의 최초의 현대적인 개인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외워서 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아이콘 같은 걸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식이 이때 이미 나왔다는 거네요. 와, 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까지 컴퓨터는 정말 전문가 아니면 쓰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걸로 누구나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근데 이게 왜 제품으로 나오진 못했을까요? 그렇게 대단한 거였는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역시 가격이었어요. 1973년에 부품값만 1만 달러였고 만약 판다면 예상 가격이 2만 5천 달러는 됐을 거라고 해요. 당시 초기 PC들 가격이 한 3천 달러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건 뭐 너무 비쌌죠. 아, 현실적으로 팔 수가 없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걸 꼭 사야겠다 하게 만들 만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온 비지칼크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처럼요. 물론 파크에도 스파이더즈라고 비슷한 개념의 프로그램은 있었는데 비지칼크만큼 강력하진 않았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가격이랑 킬러의 부재, 그리고 알토라는 이름이 붙은 일화도 재밌어요. 존 앨런비라는 개발자가 자기 책상 밑 언더 더 데스크에 이 컴퓨터가 쏙 들어간다고 해서 고전다의 소거려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하, 그전다. 귀엽네요. 두 번째 중요한 발명품은 레이저 프린터하고 이더넷입니다. 이것도 1973년에 나왔고요. 반 메칼프란 사람 팀의 작품이죠. 이게 왜 나왔냐면 당시 컴퓨터가 이미지를 만들거나 프린터가 인쇄하는 속도는 빨라졌는데 정작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병목 현상이 심각했거든요. 이걸 해결하려고 나온 거예요. 아, 프린터 때문에 나온 거군요. 이더넷이. 그렇죠. 여러 컴퓨터랑 프린터가 하나의 케이블을 같이 써야 하니까 데이터 충돌 문제가 있었는데 메칼프가 전화기의 공동전화선 개념에서 아이디어를 넘겨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채널이 비어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방식을 고안해냈죠. 이게 이더넷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 만든 2.67Mbps 속도 버전은 그때 한 페이지 전송하는데 15분씩 걸리던 걸 단 12초로 줄이는 정말 획기적인 성능이었어요. 와, 15분에서 12초요?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또 팔크의 특징이 드러났는데 기술적 한계에 도전한다는 명분 아래서 당장 상용화할 수 있었던 2.67Mbps 버전 대신에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10Mbps를 목표로 설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술 개발이 더 복잡해지고 결국 상용화가 6년이나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을 너무 추구하다가 오히려 시장 진입 타이밍을 놓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기술을 너무 앞서가도 문제가 되는군요. 네. 그 외에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의 핵심 요소들. 예를 들면 아이콘, 겹치는 창, 팝업 메뉴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대로 프린터에서 똑같이 나오는 YUSYYG라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컴퓨팅 개념. 또 나중에 빌 게이츠가 손끝의 정보, information at your fingertips라는 말로 유명하게 만든 개념 있죠? 정보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몰라도 컴퓨터가 알아서 찾아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의 원형들도 다 파크에서 나왔습니다. 와, 정말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환경의 거의 모든 것이 파크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보물들을 잔뜩 개발해 놓고도 정작 제록스는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파크의 연구는 여전히 그냥 미래를 위한 보험 정도로만 취급됐고 이걸 가지고 회사의 주력 사업인 복사기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구체적인 제품 로드맵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더듬다, Fumbling the Future라는 유명한 책 제목처럼 제록스가 정말 엄청난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물론 저희가 본 자료에서는 알토의 가격 문제 때문에 당시로서는 어차피 현실적인 PC가 되긴 어려웠다는 반론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록스의 이런 좀 미온적인 태도가 파크에 모여있던 그 뛰어난 연구자들을 실망시킨 건 분명해 보여요. 경제학자 소스타인 메블론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첨단 기술 기업의 진짜 가치는 공장이나 설비 같은 물리적 자산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머릿속, 즉 무형 자산에 있다고요. 바로 이 지점이 파크의 비극과 딱 연결됩니다.
파크 연구자들은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보다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회사를 차리고 큰 돈을 버는 걸 봤단 말이죠. 아, 그렇죠. 실리콘밸리가 막 뜨기 시작할 때니까. 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만든 이 혁신적인 기술은 제록스가 그냥 끌어안고만 있으니까 불만이 점점 쌓여갔던 겁니다. 결국에는 정말 많은 핵심 인재들이 파크를 떠나서 직접 회사를 차리거나 애플 같은 다른 회사로 옮겨가게 돼요. 제록스 입장에서는 인재 유출이 엄청났겠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기술, 즉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룩앤필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 테일러가 파크에 만들어놨다는 그 독특하고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 방식, 그 문화 자체를 함께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아, 문화까지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룩앤필 논쟁과 다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애플이나 다른 회사들의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 상당 부분 파크에서 만들어졌거나 최소한 그곳의 아이디어를 다듬고 발전시킨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자료에서는 팔크 내부의 어떤 오만함, 에러건스 같은 것도 좀 지적하던데요. 자기들 아이디어가 워낙 뛰어나니까 이걸 굳이 시장의 언어로 번역하거나 설명할 필요를 잘 못 느꼈다는 식의 이야기요. 이 오만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했고 만약 팔크 사람들이 좀 다른 태도를 보였다면 제록스 내부에서 이 아이디어들을 좀 살릴 수도 있었을까요? 아, 그것도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자료에 따르면 파크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제록스 본사의 마케팅 부서나 영업 부서 사람들을 약간은 낮춰보는 경향도 있었다고 하고요. 자신들이 만든 이 대단한 결과물을 시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잘 풀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본사와 소통하고 이 기술이 상업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좀 더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면 어쩌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파크의 문화 자체가 애초에 상업화보다는 순수한 연구와 기술적인 돌파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내부적으로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에는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의 제품으로 연결하는 데 실패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된 셈이죠. 그렇군요. 기술 자체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조직 문화나 연구자들의 태도 같은 것까지도 혁신의 성패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자,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매일 그냥 무심코 마우스로 클릭하고 화면을 스크롤하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혁신과 좌절, 또 천재들의 뜨거운 열정과 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고민들이 얽히고 설킨 아주 깊고 극적인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인간적인 드라마,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는 룩앤필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초기 컴퓨팅 시대의 모방 문화, 그리고 제록스 파크라는 정말 경이로운 혁신 공장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제록스는 왜 그 미래를 결국 놓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크가 우리 시대에 남긴 그 지울 수 없는 유산은 무엇인지까지 쭉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파크의 아이디어들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기술의 거의 모든 곳에 DNA처럼 남아있지만 정작 그 아이디어를 잉태했던 제록스는 그 열매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죠. 네, 이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보는 것은 결국 혁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뛰어난 아이디어나 기술 하나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조직 문화, 리더십, 또 시장과의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때로는 약간의 운까지 작용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기술의 이런 배경을 아는 것은 아마 그 기술의 가치를 좀 더 깊이 느끼게 해주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혁신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다룬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 말미에 이런 언급이 잠깐 나와요. 파크를 떠난 사람들이 밥 테일러가 만들었던 그 연구소 운영 모델을 가지고 나갔지만 파크 외부의 상업적인 환경에서는 그 모델이 생각만큼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았다는 뉘앙스거든요.
파크처럼 정말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놓고 치열한 내부 경쟁과 협업을 동시에 극대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압박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그 독특한 연구 문화를 생존 경쟁에 훨씬 치열하고 당장의 결과물을 요구하는 스타트업 같은 환경에 그대로 옮겨 심으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각자 찾아보는 과정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아주 흥미로운 연장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